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여론의 인적 쇄신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시사되고 있고요. 또 최소한 홍보라인 변화는 확실시됩니다. 자, 이번 주말 대통령실의 발표도 지켜봐야겠죠. 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요, 연일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고, 자,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법원의 판단이 주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정치가 이렇게 유례 없이 시끄러운 가운데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 굉장히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 자, 정부와 정치권의 역량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8월 19일은요,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정치를 단순하게 진보 보수, 좌우, 여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미 지난 세기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탈이념이 가속화됐었습니다. 21세기가 다시 이념 진영의 신냉전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1이념 휴머니즘만 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자유도 인권도 법의 정신도 담겨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자, 금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국유재산 매각 논란에 대해서 김기식 미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그리고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금요일에 쏟아진 핵심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오래간만에 북한 소식이네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사실 순항미사일도 최근에 쐈고 도발 소식들은 간간히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거친 언사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광복절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극치다. 어허.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허. 특히 이제 담대한 구상 이 자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이죠.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라고 깎아내리면서 이 북한의 이제 국채라고 하는 핵, 이걸 경제 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좀 신속하게, 그것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 이 북한이 좀 강경한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담화 자체도 북한 이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노동신문에 이런 데 다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런 강경한 대응을 알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실험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강한 대남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 김 부부장이 강조한 게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같은 거는 흥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비핵화를 하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하겠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제안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보,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보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비핵화와 1대1 대응,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북한이 계속 견제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굉장히 빨리 답이 나왔는데, 상대하지 않을 것 그러면서 상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담대한 구상을 내놨을 때
한미연합훈련도 바로 이어지는데 북한이 이거를 뭐 쉽게 환영하거나 받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상대를 했다기보다는 오늘의 어떤 논조는 거의 이제 조롱 수준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시용에 조금 더 가까운 이제 논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세종연구소의 이제 정성장 그 북한연구센터장이 좀 분석한 내용을 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명확하게 짚고 있는 거는 오늘의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발언들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온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해서 대북 정책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뭐 수정이나 전환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내놨던 것이 첫 단추부터 사실은 북한하고 아예 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통일부라든지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다른 구상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거대한 전략이 처음부터 잘 안 맞는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미시적인 접근들, 뭐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남북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녹화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도라든지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이제 같이 시작하는 시도를 따로 좀 구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같이 좀 투트랙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뭐 길기도 길지만 내용이 이걸 방송에서 읽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조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북한에서 좀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가장 역스러운 것은 뭐 이렇게 표현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직접 거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또 입장을 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북한 자체로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안 좋은 거고 그러면서도 북한의 이런 태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면 압박해가지고 대화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했고 북한을 향해 자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중하라.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한미 UFS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북한이 또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더 긴장감은 계속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논평을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좀 나만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본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 사용하고 있는 논지들이 저희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이제 담대한 구상 나왔을 때 아니 전 정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 잘 보고 있다고 비핵 개방 3천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비판 소재로 많이 가져왔었던 맥락들이라서 그러니까 북한도 어쨌든 남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이제 상당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임경민 작가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름도 하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논평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사실 맞대고 가장 중요한 상대이고 정책 결정의 대상인데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내자. 인사하지 마.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핵을 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좀 웃기에는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지켜보고 보통 그 이후에 9월에 물꼬가 트이기도 했고 유엔 총회가 또 이어지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는 이게 대통령실인데 조직 개편 이야기, 뭐 홍보라인 교체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박 기자님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된다. 이거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얘기한 게 3실 7수석. 네, 근데 지금 발표된 건 정책기획수석 신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 체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비서관이 하나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이 대통령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정책 쪽에서 조정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만 5세 취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거 좀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홍보 수석
뭐 김은혜 전 의원이 온다라고는 기정사실에 돼 있는데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 발표할 텐데 지금 어제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나와서 발표라고 하니까 지금 야당 논평은 이거 뭐 쇄신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 같은 이제 비평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요일에 발표할 거면 일요일에 발표하지. 네네네. 어제 뭐 브리핑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좀 박조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굳이 기자들을 불러놓아 놓고 확정되지 않은 걸. 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도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수석 체제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네네. 본인이 인사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에 왜 어제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국민 여론이 어떤 요구했었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또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요일에 발표를 하게 될지라도 일단은 예고편처럼 네. 미리 좀 내보내서 예. 여론을 어떤 달래기 위한 용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인선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조금 제기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정책기획수석을 신설을 해가지고 후보로 거론되는 게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기존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원래 한국수력원자력 그 사장을 지내다가 직을 던지고 이제 물러났었는데 그러고 이제 새 정부에는 또 초대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으로 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망에 올랐다가 그러면은 이분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라는 건 또렷하거든요. 네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네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과연 정책을 조율하는 데에서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네네네. 것이냐. 방향성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기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 야당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네네. 혹은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수정할 건지 정부 기관 사이에 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런 건데 자기 방향성이 너무 또렷한 사람이 과연 이 중간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이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맥이 잘 맞네요. 소주성은 폐기 그리고 이제 탈원전은 폐기. 완전히 바꿔서 이제 친원전으로 가는 거는 명확히 했으니까 대통령이 정책 수석이야 대통령의 이제 국정 방침을 따라야겠죠.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면은 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가 좀 지지율이 시끌시끌했고 이번 주는 뭐 광복절이 있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조금 조용했는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4%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평가의 내용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평가 요인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8%, 또 외교가 7%, 결단력, 추진력, 뚝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내용이 6%씩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잘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인사 문제가 2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11%, 소통 미흡이 7%, 독단적 일반적이 6% 이렇게 꼽아졌는데요. 이 상승은 좀 하고 있지만 계속 20%대를 가고 있다. 이걸 좀 눈여겨보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세로 조금씩 올라갈지 네네. 아니면은 20%대에서 좀 주춤하다가 하락세로 갈지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석에서도 얘기하다가 숫자 나오면 요거 꼭 얘기해요. 습관이 돼서 꼭 얘기해야 되죠. 네네. 자, 그래요. 지금 뭐 긍정평가 요인과 부정평가 요인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집이 세다, 부정. 근데 뚝심이 있다, 긍정.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높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뭐 실천으로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정 쇄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그렇죠.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쇄신이 아니다.
기능 보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것도 뭐 사전적인 뜻이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뭔가 이제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넣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던데요. 네.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적 평가 이유가 인사 문제 이게 제일 많이 꼽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 문제를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좀 완전히 돌아설지 아니면은 뭐 차점성의 미풍처럼 그렇게 태풍처럼 이렇게 잦아들지 좀 봐야겠습니다. 저요 내일 모레 일요일에 개편 이제 확정 발표가 나온다니까 뭐 소폭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이제 그 전주까지 이제 10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0% 초반대까지 나오는 지지율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네네. 위기의식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박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예를 들면 이제 35%라고 하는 어떤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최소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조심성이나 이런 게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심하는 여론도 있을 텐데 거기서 좀 더 나가는 쇄신이 따라와 줘야 국정수행에 있어서 어떤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진행 중입니까? 끝난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볼 때는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월성 1호기 원전 이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대전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걸 좀 보면은 결국 이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 5월에 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선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다 이제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살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압수물 분석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 월성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뭐 배공규 전 산업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청와대 내부 전 비서실장까지 타고 올라갔으면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번에 그 배공구 전 산업부 장관의 어떤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언 사실을 적어놨더라고요. 2018년 4월 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적어놓은 거를 토대로 해서 아마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시로 인식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검찰에서는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거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 소위 이제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언의 초점이 주로 이 사정 쪽에 이제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왜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이제 김대중 주필이라든지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대체로 뭐 이 보수 인사들은 나와서 저희 프로도 그렇고 여러 프로에 나와서 논평이 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사정을 하면 민심이 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과연 그럴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무슨 뭐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어떤 비리, 불법 그것이 이제 명백히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법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대체로 한산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대교 부근 하위차로에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는 방향은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주춤하고요. 다시 1차로를 막고 작업 중인 잠실철교 부근에서 더딘 흐름 보입니다. 이어지는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서종 쪽으로 5km 구간 막히고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터널을 앞두고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부터 수원 사이 밀리고요. 더 가서는 옥천 휴게소를 지나 차선 긋는 작업 중인 옥천 2터널 부근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옥천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8탄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서해대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이 뉴스는 또 뭔가 싶은 게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이른바 극우 유튜버 3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 지금 취임 100일을 이제 지난 마당인데 지난 5월 10일 취임식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양산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이 욕설 시위 주도자도 초청이 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 지금 이런 게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겨레가 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안정건 씨, 그러니까 평산마을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안 씨가 사실 이 자신이 여기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걸 또 올리기도만 했어요.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려서 알려졌었는데 그 초청이 됐고 그 초청자 명단에서 여사 추천으로 돼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보도가 된 거고요. 또 이 안 씨의 누나,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가 사직한 안 씨의 누나도 초청자 명단에서 여사 추천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무리를 빚고 사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뭐 유튜브나 유튜브 채널 여기 관계자도 30여 명이 초청이 됐는데 여사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거나 아니면 추천이 적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대거 초청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대통령실 근무로 입길에 올랐던 오랜 지인들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황모 씨. 이 황모 씨는 여사 추천으로 또 취임식에 초청이 됐고 또 강원도 강릉의 통신설비업체 대표, 그러니까 강릉시 성관위원이었던 우모 씨는 대통령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황모 씨, 우모 씨는 또 자제가 다 대통령실에 재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 뭐 우 씨 아들은 대통령실 행정요원 근무하다가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사직을 했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던 바로 그 우모 씨는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 이게 커버나 컨텐츠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던 그 업체 사장도 초청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신은 뭐 초청받은 적이 없고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청장 없이 그냥 갔는데 못 들어가고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줄이 길어서 발길을 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는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이 김 씨의 그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초청 명단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겨레 보도가 또 맞다면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안 갔을 리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뭐 줄이 길어서 그냥 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뭐 그건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초청자 명단을 뽑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리스트에 올라갔는가. 김 여사의 추천인으로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가느냐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요. 그리고 뭐 이 김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와 이제 공범으로 그러니까 장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유죄 선고받은 김모 씨도 또 이 김 여사의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지인들 그러니까 여사 추천 뭐 이런 명단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뭐 공범으로 불리는 사람 또 보수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 초청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사 초청으로 돼 있다 리스트에. 그 사실 지금 이 사안은 뭐 한겨레가 아마 이제 리스트 그 추천 명단을 아예 이제 확보를 한 상태라서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되는 인사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목록을 마치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해놓은 것처럼 대조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그때도 추천을 받았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인연이 강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잠재된 위험인 건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축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 우 사장이든 황 사장이든 이런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인물들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이익관계와 연관돼 있을 우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여론이나 이제 언론에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바나 콘텐츠와 이제 직접적 연관이 있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는 게 한 축에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입니다. 지금 추천자의 그 리스트, 그러니까 초청자의 리스트만 보더라도 이봉규 TV는 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얼마 전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근데 이제 그 뭐 채널의 이제 방송 내용이라는 게 예전에 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뭐 테러 배후설 뭐 이런 거를 주장했던 그리고 이제 총선 음모론 이런 걸 주장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인식을 같이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아라 TV라는 데가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곳들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유튜브 채널들이 다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을 촉발하는 곳들이거든요. 아니 임 작가님도 유튜버 출신인데 초청자 받았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홍준표 대표처럼 초청을 못 받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급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일정이 20건 더 있었다. 경찰 기록에서 확인됐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 이슈가 또 중요해 보여요. 이상민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지금 국회에서도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또 공방이 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문제 등등. 자, 그런데 이 지난주였죠. 이 8일 날 월요일입니다.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밤 10시에 첫 통화를 했다. 논란인데 박 기자님 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폭우가 쏟아진 날 이상민 장관이 군산에서 개최된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무슨 날? 섬의 날 기념식. 섬의 날.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종료 후에 만찬 행사에 참석을 해서 군산에서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오후 9시 30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에. 이상민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호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9시 30분경으로 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항상 유선으로 연락은 돼 있고 대통령이 그것으로도 실제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한 건 상황실에 들어간 직후인 오후 10시 남짓이었다. 그때부터 10통 넘게 전화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당에서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아니 이 폭우가 쏟아진 8일 이때 오전부터 이게 호우가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기상청의 보고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대응하는 그런 상황 1단계까지 올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지역 행사에 내려갔고 끝났으면 바로 와야지 호텔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느냐 이게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중부부처 장관의 행태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이게 만찬까지가 공식 행사였다. 행사를 마치고 올라온 거고 호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9시 30분 경이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10시, 8일 밤 10시. 사실 이제 그때의 그날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행안부 장관도 지금 얘기한 게 9시 반부터 호우 상황이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호우 경보를 그날 오전부터 발효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최종 통제 그 중간 책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관리본부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책임이 높은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그날 오전부터 있었던 호우 경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위기 의식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사실관계는 어떠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이 다음 날 거의 9일날 오전에 현장 점검을 갔을 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근하는 도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이미 잠기고 있더라. 아래쪽은 침수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9시 반 이후에 퇴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통화 시간이 언제냐를 계속 이제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후 10시나 돼서야 통화를 했다는 거고 국무총리도 오후 9시에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은 과연 그 전에는 누구한테서 보고를 받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난 상황의 어떤 관리 체계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이번에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시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홍보수석과 함께 기자들과 뭐 만찬 자리 가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9시에 왔다고 그랬죠? 9시에 근데 장관보다 1시간 일찍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시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세종시 보고실에 도착하는 거를 내보낸 시간이 10시 반이라고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런 것도 사실 다 좀 문제죠 지금. 어쨌든 뭐 이게 당일 9시 조금 넘은 시간 저는 이수역 사거리에 차를 몰고 멈춰 있었는데 1. 30분 동안 차가 안 움직이더라. 2. 물은 차올라오더라. 그때 강남역에서 맨홀로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10,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가 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응은 더 빨라져야 한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 확인해 보죠. 지금 저희 프로에 출연하는 분인데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원래는 이게 청년 보수 정치인으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 상당히 좀 측근, 가까운 또 선후배였는데 지금 굉장히 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선당우사 정신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전 대표 측근들을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맹비난하는. 여의도 두시 청년이 뭐예요? 여의도 두시 청년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이 당에서 뭐 청년들 모셔가지고 얘기 들을 때 2시에 뭐 행사를 하는데 그때 올 수 있는 청년들 어떤 사정이 되는 청년 어떤 청년들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듣는데 그 여의도 2시 청년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측근들 비판한 거죠. 근데 이 계속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 대표 편에 있는 청년들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다. 그러니까 뭐 극히 일부만 제외하면 이준석 호위 문사 대부분이 이 전 대표 주변을 맴돌면서 한 자리 노리고 있는 정치 낭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정치 낭인 갈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한테만 한마디 좀 조언을 드리자면 장해찬 지금 평론가 제 이사장하고 싸우는 거는 이겨도 손해입니다. 이겨도 손해다. 깊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이해할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응원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 청취자 3022님.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정말 시끄러웠네요. 하지만 금요일은 왔습니다. 부담 훌훌 털고 신나는 주말 보내고 싶어요. 뉴스를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 신청합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아침부터 왠지 좋은 예감 Yeah, it'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가 우리 준이 형 태우 호영대니 다 모두 나갈 준비됐니 어두워진 거리를 걸어 나가는 우리들 G.O.D 다섯 남자는 주머니 꽉 찬 시계는 안봐 멋진 자동차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여인들 Yeah, 마주치는 시선들 You want me? I want you to them Tell me and I'll come to you 불어오르는 이 밤 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밤 내가 좋은 예감이 드는
도착한 클럽 앞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서고 서로 의식하고 저마다 자기들의 무게를 잡고 마음의 준비 시작한다.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한다. 오늘의 승자 누굴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말을 골라 고쳤으면 됩니다. 손을 벗다, 설명을 줬다, 땀에 쩔다, 속이 튀다. 이 가운데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손을 벗다에서 벗다는 버 밑에 디귿 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것에 미치도록 길게 내밀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아마 손을 뻗다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하는 뻗다가 더 익숙하게 들려서 벗다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뻗다는 벗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둘 다 맞습니다. 또 설명을 줬다에서 줬다는 조 밑에 치읓 받침을 씁니다. 줬다는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또는 남의 이론 따위를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주의할 것은 주로 물리치다나 떠나도록 몰다라는 뜻을 가진 쫓다와는 구별해야 할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 나온 땀에 쩔다가 잘못된 표현인데요. 이것은 절다로 고쳐야 합니다. 절다는 땀이나 기름 따위에 더러운 물질이 묻거나 끼어 찌들다라는 뜻인데 보통 된소리로 발음하는 쩔다로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쩔다는 없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튀다에서 티의 모음은 이를 쓰고요. 튀다는 트이다의 준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무덥겠습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고 있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비롯해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동 내륙에는 20에서 7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오늘 늦은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에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부산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제주 35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서면서 주말과 휴일 동안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7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 고위험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진단,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두고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특권층 배불리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피아 스나이퍼, 모피아 저격수로 활약을 하시던 분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을 모시고요. 국유재산 매각 논란과 또 8.16 부동산 대책 나왔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 네. 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시켰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당하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하는 이 전날에서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17일 날 기자회견했는데 16일 날 발표했는데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겨우 발표해 놓고 뭘로 집값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없고요. 지금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금은 뭐 집값이 안정이 아니라 지금 하향화가 이미 시작됐고 더군다나 지금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100일 동안 무슨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 황당하다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도 있었고요. 또 규제 완화 이런 대책들은 집값 안정과 좀 반대 방향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또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8월 16일 내놓은 게 250만 호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70만 호.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부동산이 폭등할 때 내놓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 이미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폭락이 예고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을 취한다는 거는 완전히 현실과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실 인식도 처방도 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중과세 문제도 부동산 폭등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연동해서 매겨지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집값이 하락하면 세금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감세해 준다든지 무슨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상황과는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 전
정부 때 집값이 과열 엄청나게 네네네. 올랐다라는 전제로 네네네.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공급 정책을 여야가 내놓다가 지금은 뭐 정부 표현으로는 안정 하락세. 네. 지금 말씀하신 거로 시장 느낌은 하락인데 폭락가나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청취자들께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자, 올해 6월 이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분기에요. 대구는 초기 분양률이 18%. 네네네. 그러니까 10개 분양하면 2개밖에 분양이 안 될 정도로 네네. 떨어졌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초기 분양률이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지방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에서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방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이제 지방에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지방에서는 집값 폭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값이 내려갈 건데 이 높은 분양 가격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분양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거래가 거의 동결되다. 절벽이다. 거래 절벽 상태이고요. 아니 그럼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얘기에 궁금해하실 게 항상 이 집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도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집 팔고 옮길까. 그리고 이제 엊그제 만난 방송가 후배는 젊은 친구인데 저 영끌로 대출 받아서 막차 탔어요. 잘했죠. 막 그러는데 대출 금리가 오를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집 사야 됩니까? 지금은 집 살 시점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다시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 직판 돈으로 다시 지금은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집은 파시되 그 돈으로 전세를 얻으시고 2, 3년 동안은 집을 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시장 전체가 그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일단 이미 지어놓거나 짓기 시작했던 것들은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면 집값이 이제 급전직하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 가면 집값이 지금 거의 뭐 폭락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270만 원을 기존 공급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좀 소위 연착륙되도록 해야 되는 정부가 집값을 폭락시키는 소위 경착륙하도록 하는 정책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무엇보다 200만 원, 270만 원 공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이미 짓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그 시행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PF와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브릿지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초기에 땅이 살 때 시행사들이 땅값을 브릿지론이라 그래서 잠시 빌려고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정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서 PF로 대출 받아서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브릿지론인데 이 브릿지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땅을 사서 인허가는 받았는데 소위 PF 사업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양 사업 단계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PF 사업을 한 데들은 분양이 안 돼서 소위 이자는 나가고 있는데 소위 분양 대금은 들어오지 않아서 파산의 위기를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양 부지 전체를 경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곧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PF 사업들이 중단되어지고 땅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그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들이 연쇄 부도가 나서 저축은행에는 사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축은행에는 26조나 되는 그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지방의 중소건설회사들이 줄도산했고 대형 건설사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년에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 몇 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기에나 내놓을 법한 공급 확대 정책이니 규제 완화 정책이니 감사 정책이니를 내놓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 올 연말부터 내년쯤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뭐냐 다 집값 폭락의 그 신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집 사가지고 정말 쫄딱 망하게 생긴 국민들의 원성이 아마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을 진단하다 보니까 일전에 주진영 대표 나오셔서 부동산 버블이 터져야 산다 우리 경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섬찟했는데 터진다고 내년에 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그 견해는 부동산 버블은 터질 거고 폭락은 예견되지만 그거는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 경제가 사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지만 지난 5년 동안 올랐으니까 최소한 5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을 해서 연착륙을 해야지 1, 2년 사이에 급격히 폭락하게 되면 제일 큰 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빚내서 집 사셨던 분들 중에서 무슨 뭐 아주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대출 금리는 2배, 3배로 올라가고 집값은 하락하고 그래서 담보 능력이 대출금보다 내려가서 강제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원금 오고 갚으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도 못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화되면서 은행 소위 캐피탈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줄도산해서 소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우리 한국 경제에 너무나 치명적인. 다음에 다시 모셔서 부동산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쭤볼 게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게 국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냥 여쭤볼게요. 재정 건전성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매각하겠다는 건가요? 명분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참 문제인 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법인세 감세 등 부자 감세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부세도 내렸고 그러니까 법인세 내렸고. 제일 핵심이 이제 내린 게 아니고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세제 거니까. 개편안. 이제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감세했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낙수 효과 이론이 그때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법인세 감세 등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 국가가 세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는 어려우니까 계속 서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류세도 감세하죠. 법인세도 감세하죠. 이런 세금을 수입을 계속 줄이는 그러니까 부자 감세에서 생겨난 세수 결손을 지금 국유자산 매각해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앞으로 16조의 국유자산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들 감세해주고 모자란 재정을 국민의 땅을 팔아서 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과도 밀접 연관됩니다. 국유자산에서 노른자위 그리고 대부분은 땅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매각은 내년 이후에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폭락하는 상황에서 땅을 왜 팝니까? 노른자위를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헐값에 팔게 되는 거죠. 국유자산을 절대 못 판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어디를 팔 거냐, 어떤 용도로 팔 거냐, 어느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팔 거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팔더라도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지의 용도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재갑을 받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게 되는 상황에서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파냐. 그래서 사실 이 국유재산 매각이 이 부동산 폭락 문제와 매우 밀접 연관돼 있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은 헐값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시장 상황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국유재산 매각 부분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지금 재정 대책을 만든 거죠. 타이밍도 맞지 않는다. 첫 번째로는 팔려는 이유가
세수 준 것을 국민의 땅을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줄어든 세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정말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이 부득이한 경우 매각할 수도 있겠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매각 대상 9곳이 지금 나왔는데 6곳이 강남 소재 건물이다. 네. 그리고 매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이다. 자, 그럼 이게 활용도가 낮아서 매각한다고 보기에는 어떠세요? 전문가 시각으로. 지금 특히 수도권, 특히 강남, 서울에 있는 네.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된다면 지금 매각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네네. 오히려 지금 한편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하고도 안 맞아요. 네. 뭐냐면 주택 공급을 하는데 특히 수요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해서 그 역세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면 네. 오히려 그 국유자산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값싼 가격에 소위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네. 그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는데 네. 한편에서는 도심권 역세권 개발해서 소위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땅을 팔겠다. 네. 민간에. 네네. 완전히 지금 국토부 발표하고 기재부 발표가 지금 따로따로 지금 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율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고요. 불효불급한 그 국유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에 다 무슨 연수원이니 하는 네네네. 형태로 사실상 직원용 콘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속초, 강릉, 뭐 남해안까지 가시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이용률은요. 채 20%가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원들이 바캉스 시즌이거나 네. 단풍 시즌 아니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82일 동안 그러니까 80%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인력만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진짜 만약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한다면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연수원 시설들을 오히려 매각하게 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 시설을 만들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20%씩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 5군데가 묶어서 예. 이용하게 하면 이용률이 훨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런 대책으로 국유자산 매각을 검토했다면 이건 네. 뭐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을 네. 이 부동산 폭락기에 매각하겠다? 예. 그거는 헐값에 누가 사서 몇 년 뒤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네.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부터 또 이게 제대로 고른 그러한 이제 매각 지구냐 등등. 야, 지금 오늘 부동산 대책도 귀에 쏙 들어왔고요. 이 매각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따로따로 한 번씩 다루면서 좀 특집으로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아쉽네요. 자, 우리 청취자 황성규님, 김기식 소장님의 시원한 분석과 전망 최강 시사 때부터 팬이었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자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왜 더 타셨어요? 주말에 어딜 갔다 왔는데 너무 타갖고 사람들이 어디 빨리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서핑하고 온 느낌인데 거의? 가까운 데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는데.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셋째 주 금요 톱10입니다. 시작해보죠. 이번 주는 인물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인물 먼저 육성을 듣고 오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약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뭐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전부 드셨네요. 예, 최고원 기자님. 예. 네, 자, 이렇게 물어보자 기자들이 손을 막 들었고 지명받은 기자가 질문하는 장면 지난 17일에 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인선 대변인의 목소리예요. 사회를 봤는데 근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면 주인공은 대통령인데 왜 강인선 대변인을 꼽으신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질문자를 선택하잖아요. 자기 마음이야? 원칙이 없어, 원칙이. 아니, 그날 그 모두 발언 19분,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29분 했어요. 맞아요. 시간도 너무 짧아요. 네네. 아니, 120명이 왔잖아요, 기자들. 120명 왔는데 한 사람 11명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12개 질문이네. 12개 네. 질문인데 그러면 그렇게 와서 기다리면서 질문 기회 한번 받으려고 저요 손놈들 그 많은 10분의 사람들. 1 정도가 질문을 겨우 했는데. 그럼 뭡니까 대체.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인선 대변인이 물론 앞에 뭐 일부러 깔잖아요. 한 자락. 네네. 미리 주제를 정한 것도 없고 순서를 정한 것도 없고. 근데 선택은 본인이. 드라마다. 선택은 본인이 하잖아요. 이거 뭐.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언론사 중에 언론사들이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썼잖아요. 네. 그중에 뭐 김건희 씨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보도한 데도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문제 뭐 KBS도 그러고 MBC도 그러고 이런 언론사들한테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뭐 언론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론사가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대체적으로 그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이거나 중도적 성향이에요. 예.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들은 한 매체도 질문을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뭐 일부러 기자들을 저렇게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저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강인선 대변인이 그래도 좀 진보 매체에도 좀 기회를 주고 네. 한겨레 김한 기자 예를 들면 한겨레가 김한 기자 한겨레도 질문을 못했죠. 보수 매체 아닌가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의혹 제기를 하려면 메이저. 메이저 나왔죠. 메이저. 근데 그날 질문을 보면 메이저가 2군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씨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뭐 기자들에 대한 어떤 편중 이런 거는 현장에서도 그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 김한 기자가 뭐 경제지나 지방지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에 따른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네. 자, 그러면은 자, 기자 입장에서 김한 기자님 강인선 대변인의 좀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목한 어떤 선택에 기준이 주관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강인선 대변인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자들 이름을 호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 기자들이었다라는 점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대변인이니까 그 자리에 보면 120명 이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한 질문인데 이제 이날 시점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지지율 관련된 부분,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의 관계,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정 관련해서 어떤 동력이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할 만한 기자들은 아무도 이제 그 지목을 안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상의 문제다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뭐 반론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라도 섞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라도. 그럼요. 대변인이 공평하게.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120명 이름을 다 아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건 어렵다고 보면 전 120명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최영일, 김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이 정도 안배돼 있고 이랬으면 이거 진보 지혜도 좀 질문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죠. 12명이면 최소한 서너 명이라도 그 정도는 일부러라도 그게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 기자님 또 하나의 비판은 자, 이게 55분 내외에 기자회견 딱 끝나고 이런 평가 제가 들었어요. 이거 대통령이 주도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대변인이 주도했다. 근데 기자들이 너무 수동적이었던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세 가지 예시 중에 그나마 지지율 질문도 나오긴 했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질문도 나오긴 했고 여사 관련 질문은 아예 없었어요. 안 나왔는데 또 질문 자체가 직설적인 질문이 안 나오니까 이게 대통령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게 기자회견이라는 게 기자들 늘 끝나면 이제 기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게 굉장히 상호적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이 계속 언론에 머물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다라는 태도를 역력히 보여주면 회피를 하거나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게. 근데 그날 기자회견에서 보면 처음에 지지율 질문이 나왔는데 약간 동문서답격의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도 지지율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를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또 회피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되면 현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건 뭐 기자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거를 뭐를 예민한 거 물어보면 답변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모두의 노력과 이제 의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현장에 전달된 분위기는 이게 뭔가 예민한 질문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에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노트북은 왜 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노트북은 원래 전에도 안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여 명이 들어가서 노트북을 치면 이 소리가 타닥타닥 하니까 자판 소리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 전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합의 사항이었다. 그렇죠. 합의 사항이었고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번 정부만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김한 기자 얘기했던 걸 덧붙이면 그래서 추가 질문해야 돼. 아니 저는요.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하게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다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 피해가면서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분위기상 추가 질문 할 수가 없어. 다음 기자 보셨죠? 다음 그럼 손 들고 집에 가고. 그럼 아니 이거 대답 안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 더 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대통령이 만약 자꾸 피해가면 집요하게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지지율도 갤럽 지지율도 저희가 일부에서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지지율이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인적 논란이 가장 큰 부정 요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답변이 있겠는가? 근데 기자회견에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한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인사가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요일에 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자, 김한 기자님. 이 참모진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좀 의중이 좀 읽혔습니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편도 뭔가 쇄신을 의미하는 개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강해 보겠다 혹은 좀 수정해 보겠다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화제가 됐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쓴 게 아니다라고 했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이 계속 저희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인사난맥의 핵심은 이른바 이제 비선 인사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들은 100일 동안 뭘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도스태핑에서 아침에 얘기를 다 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수습 정도를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수석이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고 이러기가 사실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보 라인을 간다, 혹은 이제 정책 기획 조정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게 쇄신이구나, 여기 대통령실이 뭔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한겨레 보도를 딱 언급하시니까 지금 취임식 초청자 명단 확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한 기자님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보도하는 기자가 알겠죠. 취재한 기자, 보도하는 기자가 갖고 있을 것이다. 궁금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인사 조직 개편 대폭이냐 아니냐, 3실 7수석 얘기하다가 지금 2실 6수석. 그러니까 이제 정책기획 비서관만 하나 추가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온다. 맞아요. 그런데 또 기존의 이제 홍보수석은 딴 일 맡는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특보가 된다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좀 효과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아니, 생각하면 쇄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 쇄신이에요. 쇄신 아니다. 아니, 쇄신은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말씀 다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를 더 늘렸어. 그렇게 슬림화하겠다고, 대통령실 슬림화해가지고 하겠다고 민정수석도 없애고 다 없앴잖아요. 그러고 하나를 더 만들어 또. 그럼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쇄신입니까?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사람은 없어. 이게 뭔 쇄신이에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딴 자리 가는 게 무슨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문책성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딴 자리 주면서 잠깐 머물러. 그 말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가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지금 인적쇄신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두 번째, 새로 모셔온 분도 윤핵관이야. 이게 쇄신입니까? 아니 그 전에 자기 대변인 인수위 때 대변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더 제가 황당하다고 느낀 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경기도지사에. 아시잖아요.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 했냐. 윤석열 대통령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김은혜를 꽂아.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경선에서 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나는 윤석열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잖아요. 윤핵관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새로 쇄신하겠다면서 윤핵관을 데려와. 쇄신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국민들의 관점은 윤핵관들은 제발 좀 그만하고 측근 좀 그만하고 비선 좀 그만하고 좀 참신한 인물 좀 정치적으로 이런 논란이 없을 분 이런 분 좀 모셔와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좀 문책해서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실수했어. 비서실 책임을 져야지. 어쨌든 어떻게 대통령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그냥 가야 되잖아 지금. 그럼 비서실 책임져야 되는데 잘하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말씀을 정리하면 적어도 최진봉 정도를 발탁해야 윤핵관이 아닌 파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 하지만 김한 기자님, 김은혜 전 그 인수위 대변인 굉장히 매일매일 브리핑을 깔끔하게 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경기도지사 나가는 바람에 기자들이 좀 많이 불편해했죠. 그럼 이제 메시지 혼선의 논란은 좀 줄지 않겠는가? 같은 언론계 또 선배니까 김한 기자님 선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계 출신으로 그 일을 오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대통령실에서는 힘이 실리죠. 그러면 일을 하기도 수월하고 하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비판의 지점은 너무 윤핵관들이 당까지 다 장악하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그립도 윤핵관이 잡는다. 이게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8월 셋째 주 금요 톱10 이번에 인물 분야 공동 1위 김한 기자님의 픽인데요. 이게 오늘은 좀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육성을 특이합니다. 듣고 와서 얘기 나누죠. 안녕. 나는 박은빈이야. 일명 우영우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솔직히 무섭다고. 저희끼리 아니 지금 이거 시청률 무슨 일이냐고 1위 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 안 믿긴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연예가 중계에서 따온 리포트고요. 요거 자체가 방송 산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현영 씨의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였는데, 자, 박은빈이라고 이제 배우 이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별똥별 기러기 인도인 그리고 우영우 역삼역. 우투더 영투더 우. 왜 우영우를 픽하신 거예요? 어제 이제 종영을 했는데. 그래요? 어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이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뭔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증명한 드라마가 됐고 내용적으로도 거의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아서 사실 올여름을 지배한 이름 하나를 꼽자면 우영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꼽아봤습니다. 사심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어제도 보고요. 대중적인 그 느낌을 받고 계신 겁니까? 다 봤습니다. 저는 이제 16회를 다 본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투더 진투더 봉.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를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다. 네, 근데 중간중간 너무 재밌어서 제 아내가 좋아해서 계속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옆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보는데 빨려 들어가요. 부인 옆에 앉아 있기가 싫으신 건 아니죠? 이게 최진봉 교수님 정도 세대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마지막 세대.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부들이 떠나면 강아지만 남습니다. 그렇죠. 거실 TV를 보는 사람은. 이 PD도 웃지 마세요. 비슷하거든요.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폰으로 각자 보죠. 그렇죠. 각자 태블릿으로 보든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TV를 같이 슬프다. 봅니다. 자, 그래요. 이 신생 채널이고요.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주 빅히트였는데
자, 1화는 0.948%, 네. 시청률이 1%가 안 됐는데 종영 때는 17.5%. 아, 이거 지금 뭐 요새 방송가에서는 놀라운 수치. 놀라운 장족의 성장.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럼 흥행고식을 깬 새로운 점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부분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지금 시청률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채널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다 몰랐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흥행 드라마는 최소한 뭐 케이블 채널에서 알만한 드라마 전문 채널이라든지 연예 엔터테이너 채널에서 방송이 되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그 공식을 완전히 깼고요. 이게 이제 그 방영된 방식이 9시에 ENA 채널에서 본방을 하고 10시 반에 그 넷플릭스에 또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군데서 나갔는데 이게 비영어권에서는 한 4위까지 제가 올라간 걸 봤었었는데 그래요. 지금도 꾸준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채널에서 편성한 드라마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본 드라마가 된 거죠. 아, 그럼 국내 시청률 아까 외에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보면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5%를 찍었다. 이것도 방송가에서는 굉장히 화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거실 TV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재생이 되면서 만들어낸 파급력이나 화제성 같은 건 이전에 같은 채널에서 17.5%를 찍은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들을 만들어냈고요. 소재적으로도 놓고 보면 자폐인이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드라마만큼 올여름에 한국 사회 공론장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드라마가 또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 지점이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굉장한 콘텐츠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시간차를 두고 국내 채널에서 케이블로 나가고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다 자막으로 번역이 되나요? 그렇죠. 동시에?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이제 말씀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하는 밈, 뭐 기러기 인도인 역삼역 요거를 다른 언어권에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게 그래서 트위터에서 어떤 번역을 올라오면 그거를 놓고 이거보다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요즘에 이게 토론에 붙여지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SNS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또 역설적으로 국어가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뭐 화제였습니다. 네. 그럼 최 교수님 아까 좀 약간 올드하게 거실 TV 세대의 마지막 뭐 이렇게 슬프게 됐으니까 미디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바로 바야흐로 OTT 시대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OTT 시대요. 왜냐하면 채널로 인식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예전에는 우리는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렇게 인식을 했죠. KBS 예를 들면 MBC.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봐요. 우영우면 우영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그 스마트폰에서는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컨텐츠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게 ENA인지 뭔지 구분도 안 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어제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그 채널의 상황에 변경을 한 대사가 뭐였냐면 남편에게 내가 순풍산부인과 고화질로 다 다운받아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패드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OTT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품만 좋으면 그게 채널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채널의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상파에서 나오는 드라마 하면 믿고 본다. 또는 일정 부분의 시청률을 보장받았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채널이 아무리 이름 없는 채널이라도 정말 대박을 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OTT 사회에서는 컨텐츠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제일 처음 보여줬던 게 옥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극장 개봉을 안 한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기억해 보면 굉장히 화제였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충무로라고 불리는 영화 산업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시상식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죠. 규탄의 목소리도 막 나왔었는데 근데 영화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영화사들이 선택을 하는 시가 극장 개봉보다는 넷플릭스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로 넘어왔을 정도로 이제 변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작사들이 우리가 꼭 지상파 이 드라마를 납품해야 돼 아니면 힘 있는 채널에 들어가야 돼가 필요가 없어진 그의 어떤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0311님 우영우 보는 맛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쭉 거실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이게 보니까요. 저도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 푹 빠져 있다가 나의 해방일지에 푹 빠져 있다가 드라마가 끝나면 굉장히 허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우영우는 제가 9화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린이 문제. 방구뽕 씨 나오는 거. 그리고 오프닝에도 막 썼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잘 발췌해서 법정에 올리고 그거를 아주 좀 관행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찌르고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법정 드라마는 주인공인 변호사가 늘 이기는 이야기잖아요. 그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우영우는 사실 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법정 드라마로서 가졌던 매력은 1화는 오랫동안 가정학대에 시달렸던 할머니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뭐 동성애 문제도 다뤘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문제도 다뤘었고 그다음에 뭐 지적장애인의 사랑 문제 이런 걸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에서 공론하고 이게 이 드라마가 이제 굴러온 큰 힘이었습니다. 김현 기자님 아까 딱 제가 그 어린이 방구 뽕 봤다 그러니까 구화 피리 부는 사나이 이름까지 약간 제작진의 지분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오늘 우영우라는 가상인물을 이 시사 프로에서 뽑아온 것부터 의혹이 갔어요. 그게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고요. 많이 얘기되고. 그럼 김현 기자님이 하나 원픽 하신다면? 저는 그 2화도 괜찮았고요. 그 팽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팽나무가 갑자기 명소가 돼버렸죠. 그게 그 드라마가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가 그런 이제 식의 방식으로 풀려 나가는 그러니까 회를 처음 봐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화 방구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있는 7살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 3대 수칙을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되고 당장 건강해야죠. 그래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OTT의 시대 또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시사가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등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의 힘인데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영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이슈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우영우가 겪고 있었던 아픔 이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도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고 버스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불편하게만 생각했고 저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영우를 통해서 그 한계를 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런 가족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너무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부분을 깨닫겠다는 점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야, 지금 뭐 최지봉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막 고래가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고래가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이 우영우 이 극중 인물이 굉장히 또 고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편에 고래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법정에서 멋있는 변론을 했을 때 고래가 딱 법정을 지나가는 판타지가 나오는데 이게 고래 보호에도 드라마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안에서 이 고래의 생태계라든지 고래가 어떤 지금 처지와 환경에 있는지가 여러 차례 우영우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돼서 맞아요. 사실 이제 고래 보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고래가 이제 돌고래 쇼라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는데 사실 그게 고래에 대한 학대 아니냐라는 것도 드라마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어제 종영에 맞춰서는 그 광장에서 드론으로 돌고래 쇼가 연출되게 되는데 그 이제 돌고래를 보호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고래 보호 이런 이제 방사된 고래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또 이제 환경 메시지도 있었다. 오늘 재밌네요. 다음에 또 이런 좀 신드롬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시사 프로에서도 그걸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면을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오늘도 전설의 코너는 없네요. 네, 최진봉 교수님 준비를 왜 시키는 거예요? 짧은 강의, 준비를 왜? 미디어 분석 이건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든든하시라고 햄버거 세트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월에 품절 예정. 네네. 10월 중순에 품절 예정인 남자.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더니 사실 잘 모르시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정말요? 네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품절되는 거냐? 더 싱글로 버티지. 좋은 말씀을 또.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치러졌던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런던 연고의 두 명문 구단들의 대결이었던 만큼 관심도 대단했고요. 토트넘이니까 우리야 또 그렇죠. 당연히 관심을 가졌는데 경기 결과보다 이 감독들 간의 신경전 얘기가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대2로 비긴 경기였는데 첼시의 투엘 감독과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득점 이후에 상대팀 벤치 앞에서 세리머니를 하는 약간 도발이 있었단 말이죠. 도발. 네. 근데 여기서까지 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해프닝이었을 텐데 경기 이후에 이 콘테와 악수하면서 투엘 감독이 손을 잡아당깁니다. 악수하면서 잡아당기는. 네.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분노하면서 양팀 이제 벤치에서 이제 뒤엉키면서 약간의 난투극 직전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감독 모두 레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퇴장. 경기가 끝났는데 퇴장을 받은 거죠. 경기는 다 끝나고 그렇죠. 마지막에 인사하던 와중에 네네. 그때 심판이 와서 레드 카드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징계가 없다면은 경기가 끝난 이후기 때문에 출전 정지 처분은 없습니다. 그 감독들에 대해서. 그런데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도 심판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징계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아직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 징계 내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야. 아니 원래 그 감독들도 약간 쇼맨십들이 있고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버풀의 예전에 클롭 감독 같은 경우에도 화제가 되고 막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노래도 하고 막 유튜브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화가 났던 거예요? 진짜 폭발했던 사실 거예요? 경기 후에 이 두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이 사건을 들고서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뭐 감독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둘 간의 앙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두 감독이 특히 이제 투엘 같은 경우에는 선수나 경영진과의 마찰이 좀 잦았어요. 과거에 이제 몸담았던 마인츠,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이런 모든 구단들에서 경영진과의 불화가 좀 있었고. 프런트들하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첼시에서의 목표를 물어봤더니 프런트랑 싸우지 않는 거다. 경영진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주된 목표가 그거였을 정도인데 선수들과의 불화설도 좀 있었어요. 하인츠 멜러라든가 엠레모르 이런 선수들과의 사건 사고들도 많았기 때문에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러블메이커 그런 이미지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2대2 무승부로 끝났으니까 특별히 한쪽이 격분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첼시의 투엘 감독의 입장은 토트넘이 기록한 두 골 모두 판정이 잘못됐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첫 골은 옵사이드였다. 두 번째 골은 반칙석 플레이가 문제였다. 정 PD님 객관적으로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골 같은 경우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죠. 이 당시에 이제 케인 선수가 점프를 뛰면서 상대를 밀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사실 이 축구에서 런닝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의 몸싸움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칙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득점 상황에서 이제 그 토트넘 히샬리숑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라는 지적인 건데 사실 옵사이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공의 관여를 얼마나 했느냐인데 당시에 뭐 발을 내밀거나 이런 동작은 전혀 없었지만 공을 피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관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의 움직임에 반응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엘 감독이 말한 것처럼 옵사이드를 불어도 무방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네네 그렇죠. 그 아주 순간적인 심판의 판정인데 보통은 공에 발을 대려고 하다가 옵사이드 관여가 되는데 공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관여로 볼 수는 있다. 네네. 이건 좀 객관적으로 엄격한 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점프하는 과정은 이 필연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뭐 떨어지면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친다든가 오히려 첼시 쪽에서도 몸싸움을 하면서 토트넘 선수를 밀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반칙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옵사이드는 일리 있다. 두 번째는 아닌 것 같다. 자, 이 발롱드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
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리그 개막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이건 좀 일시적 부진인가요? 이게 오래 갈까요? 네, 아직 뭐 리그 초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히살리숑 같은 네네.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에 있을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동할 것이다. 네. 다음 주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득점포를 가동한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정 PD님의 예언을. 네. 자, 내일은 이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네. 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누가 먼저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릴까요? 아무래도 팀 전력상 그리고 토트넘이 홈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높다. 다만 이제 두 선수 다 페이스가 좋지는 않아서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출전 여부 그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화할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 전문가적인 발언인데요. 네. 역시 출전 여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네. 또 이제 그라운드에 나간다고 해도 얼마나 뛰게 해줄 거냐. 그렇죠. 그 다음은 선수 본인의 컨디션 네. 그리고 자신의 노력 네. 그리고 운 이런 게 다 개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대한골프협회가 오늘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윤이나 선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자, 윤이나 선수 이게 혹시 골프 좋아하지 않는 분, 일반 네네. 청취자분들 좀 이 위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네. 설명해주시고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여자 골프 선수인데 윤이나 선수가 네. 지금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죠. 아직도 10대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나이로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2022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슈퍼스타 등장했다.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오구 플레이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오구 플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친 겁니다. 이른바 로스트볼이라 그러죠. 네네네. 이제 자기의 그 공을 잃어버렸다는 걸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공을 이제 자기 공인 것처럼 치는 그런 행위가 되겠는데 네네. 이로 인해서 윤희나 선수 같은 경우는 당분간 대회 출전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 대한골프협회에서도 역시 징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골프 네. 역시 룰이 엄격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상황을 조금 찾아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그 레인보우 힐스에서 열렸던 DB그룹 한국 네. 여자 오픈 골프였는데 1라운드에서 15번 홀이었습니다. 러프에 빠진 공을 찾고 있는데 네. 윤희나 선수 찾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공이 소위 말했던 로스트볼이었고 그 윤희나 선수의 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게 근데 공이 골프 공이 다 똑같이 생겼고 네네네. 뭐 마크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게 누구 공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 네. 브랜드가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선수들이 마킹도 해놓고요. 그 브랜드마다 그 볼의 스펙도 굉장히 다양하기 네네네. 때문에 이 옆에 다른 공을 착각하고 자기의 공이 자기 아닌지 모르고 칠 경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러니까 윤희나 선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뭐 몇 번 필드 안 나가본 완전 초보인데요. 네네. 자기 공에는요 마킹을 전 한 10개쯤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초보들은 공 찾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공 어디 갔나 뛰어다니고 주로 뛰어다니는데 맞습니다. 프로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희나 선수가 네. 그 로스트볼을 네. 정말 내 공으로 착각하고 네네. 쳤을 가능성 혹은 이 내 공 아닌 걸 알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쳤을 가능성 어떻게 후자에 보십니까? 완벽하게 무게가 실린다라는 후자에 게 크게 무게가 실린다. 대부분의 이제 그 골프 동호인들의 입장이고 네. 이제 선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그 캐디가 윤희나 선수에게 이벌타를 받고 경기를 계속하면 되지만 네네. 만약에 홀 아웃 뒤에 신고하면 실격이다라는 사실을 윤희나 선수한테 인지를 해줬어요. 네네네. 그런데 윤희나 선수는 그냥 그대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라는 그 케이스가 있는 게 지난달에 이제 KPGA 남자 골프 투어에서도 네. 오구 플레이를 했다가 경기위원장한테 발각돼서 실격이 됐습니다. 한 선수가 있었군요 최근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 징계가 자격정지 5년에 벌금 5천만 원. 굉장히 좀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세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구 플레이가 골프계에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범죄로 그러니까 중징계에 해당하는 플레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많거든요. 그럼 오늘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럴 수 있는 징계 거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인데 자 이게 골프계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린 선수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 크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터질 일이 터졌다. 네. 그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이나 선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경을 못 쓴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승부 조작에 가까운 굉장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안 좋은 질이 나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은 자라나는 선수들이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벌백계를 통해서 그렇죠. 경중을 울릴 필요가 있다. 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롯데 팬이 아니어도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분인데 롯데 할아버지. 자, 캐리 마허 전 영산대 교수가 별세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암 투병 중이었는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코로나 합병증으로 악화가 좀 되면서 향년 67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마허 교수, 이 롯데와 우리 프로야구에 푹 빠지게 된 이유는 뭐였답니까? 이 마허 교수가 50대 중반이었던 2008년에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서 정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어민 영어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부터 양산에 있는 영산대학교의 영어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야구를 보러 갑니다. 근데 하필 그 장소가 또 사직이었죠. 사직 야구장, 소위 말하는 사직 노래방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열광적인 그 응원에 감명받아서 롯데 팬이 된 거죠. 그래요. 응원 열기를 보면은 이건 함께 하고 싶은 느낌이 막 맞습니다. 들어요. 자, 청취자 5293님 아침 9시부터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듣다가 시사본부까지 듣게 되네요. 이 모든 게 야구 잡설 덕입니다. NC 5강 가자 이렇게 본인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야구 잡설 인기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햄버거 세트 받으실 청취자분은요. 5944-8977-0311-5879-5293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아까 제가 뉴스 뜨지 말라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뉴스 들으셔야 되고요. 귀 기울여 주시고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